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 MZ세대를 만나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악용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무인기와 러시아의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을 놓고 양국이 이틀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러시아는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양측 모두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업무를 맡는 외사 경찰에게 간첩 관련 첩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춥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북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이뤄질 일본과의 양자 방문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첫날 정상회담과 만찬을 연이어 진행하며 친교를 나눕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이름이 적힌 한일 공동성명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한일 정상이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면 다음 회담쯤엔 공동성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에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단련의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선 4대 그룹 총수 등 12명이, 일본에선 경단련 회장 등 11명이 동석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도 복원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 중요한 나라이자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 핵심 국가라는 겁니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하거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1년에 한 번 만나면 셔틀 외교로 부르긴 어색한 만큼 일본도 이를 고려할 거라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더욱 발전된 한일 관계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의 이익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해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한 해결책이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首脳同士で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일본은 한일 초계기 갈등 해소와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등 군사 협력 분야에서의 성과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 측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역사 정의를 왜곡하고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패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손을 내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인 선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빚어진 여야의 충돌은 역사 인식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재원 최고위원, 광주 항쟁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본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인사들이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곤혹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중하신 분인데 그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박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갑작스레 나온 거에 그냥.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양당 대표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민생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앞으로 해결할 현안은 산 넘어 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회동을 시작한 두 대표는 너나 할 거 없이 민생을 양당 협력 제1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민생 잘 챙기고 국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과거 대선을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대선 후보로 극한 대립을 벌였던 두 사람이지만 여야 대표로 만난 지금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양당이 협력하자며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와 함께 여야 간의 협의 대화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공통공약에 대한 추진단 구성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우리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좀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다만 비공개 회동에선 규제 완화를 두고 양당 대표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등
멀어질 대로 멀어진 여야의 거리를 모두 숨기진 못했습니다. 양당 사이에는 양국관리법 같은 쟁점 법안에 쌍특검, 강제징용 해법 갈등까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티격태격 하더라도 매일이라도 만나 일하자는 양당 대표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주당 최대 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듣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긴급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협의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질책 이후 하루 만에 급히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휴가를 챙길 수 있는지, 일하는 시간만 길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MZ 노조와 만났습니다. 주초 약속을 잡을 땐 노동부 사무관들이 나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며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부랴부랴 장관이 나선 겁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그 의견을 들어야죠, 계속. 그리고 앞으로 토론 그 주제별로 아이템별로 토론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계획의 일환이죠. 그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동부는 원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엔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가 가장 우려해온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 고침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임을 감안해 기본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인들이 휴가를 적립해서 한 달씩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선 사용자가 연장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하고 비수기 등의 강제 휴가를 보내면 실질 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이 개편안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개편안에 반영됐고 그 취지가 현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예정됐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도 새로 고침을 비롯한 개별 MZ 노조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아예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아직은 개편안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을 암시한 데다 대안을 추가 논의 검토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점 역시 상당기가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노동개혁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가 대기업에는 세금 수십조 원을 깎아주는 등의 선물 보따리를 주면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탄압 대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 등 핵심 과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긴밀하게 협력해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땀 흘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 노조 탄압 등에만 골몰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혹독한 경기 침체 여파에 반도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시스템 반도체 수요까지 감소했는데 정부의 첨단 기술 개발에 수백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위기 타개 방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 불리는 반도체 보릿고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 넘게 줄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급락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도 8개월째 내리막으로 1년 전에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시스템 반도체마저 올해 초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데다 반등 기회로 여겨졌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저조한 탓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의 수요는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적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80% 넘게 급감할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3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도 회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심각해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 버팀목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수도권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를 잇는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전력과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를 타개할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 국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은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타이완, 유럽연합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4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간 빅테크 업계의 대량 해고로 감축된 인원이 10만 명에 가까운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난해 금리를 크게 올린 부작용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Fed goes after inflation and they raise rates, slow the economy down, and all of a sudden stuff starts to break. And that's what we're seeing. 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왔던 거대 정보기술 기업 빅테크들의 감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을 해고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규모의 감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10,000명을 해고한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2차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은 메타가 처음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불안한 경기가 수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더 강하고 신속한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감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ook, I think it's probably tip of the iceberg. They're going to continue to cut. Now,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cut into their muscle, but I mean, there's a lot of bloated costs that they need to get through. 이로써 지난 1년간
빅테크 업계가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메타 2만 1,000명을 비롯해 아마존과 MS가 올해 초 각각 18,000명과 10,000명을 감원했으며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12,000명을 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도 7,000명을 줄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은행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주목하던 곳이었습니다. 은행권 과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요. 성공 모델이 이렇게 갑자기 파산하면서 신중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을 찾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지난 3일 1차 실무작업 회의에선 세부 인가와 특화은행 도입을 논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위험 벤처기업을 상대로 특화된 실리콘밸리뱅크가 거론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 기존 은행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화은행이 정책과제로 추진되던 지난 2018년에도 실리콘밸리뱅크는 단골 성공 모델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저 실리콘밸리뱅크를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벤처업계 자금난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까지 이어지며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종의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는 조금 완화해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특화은행 모형을 검토했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례 그리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건 비단 소규모 특화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 은행업을 인가하거나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국 위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공군이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의 주요 전투비행 부대에서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36시간 연속 출격해 빈틈없이 우리 영공을 지켰는데요. 그 현장에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F-16 전투기가 푸른 화염을 내뿜으며 재빠르게 이륙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야간 출격에 나선 겁니다. 오늘 임무는 SAN 공대지 야간 공대지 폭격 임무가 되겠고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으로 훈련이 진행된 36시간 내내 최대한의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1초의 빈틈없이 우리 영공을 지켰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입니다. 다른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면 이렇게 지상에서 대기하던 전투기가 곧바로 이륙해 쉴 틈 없이 출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격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무장을 신속 정확하게 장착하는 훈련과 충분한 탄약을 적시에 보급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해 완벽한 작전 및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지속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비사들은 이번 훈련이 실전적으로 진행되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군은 앞으로도 강인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해 영공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의 무인기와 러시아의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을 놓고 양국이 이틀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러시아는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양측 모두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50여 개국 국방당국자가 모인 제10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미국은 전날 있었던 러시아와의 충돌 사건부터 언급했습니다. I know that everyone here has heard that Russian aircraft again engaged in dangerous, reckless, and unprofessional practices on Tuesday in international airspace over the Black Sea. 미국은 크림반도 흑해 상공을 비행하던 무인기에 러시아 전투기가 연료를 뿌리고 프로펠러를 들이받아 추락시켰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So mak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ly and to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하지만 러시아는 충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을 침범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을 뿐인데 미국 무인기가 조종력을 상실해 추락했다는 겁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настоящая провокация. Это провоцировали нас каким-то определенным действием, после чего можно было обвинить Россию,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в каком-либо не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е. 러시아는 그러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Будет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диалоге, но при этом Россия никогда не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не отказывается и сейчас. 당장 다급해진 건 미국입니다. 추락한 무인기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면 민감한 감시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직 무인기 회수 시도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는 무인기 잔해를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직후 중국이 평화 중재 외교에 나서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미국을 따라잡고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발톱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中方在乌克兰危机上的立场是一贯明确的，中方同各方保持着沟通。 무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 전쟁에 발을 담근 미국을 대체해 지구촌 평화를 중재하는 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친 겁니다. 시 주석이 양회 폐막 연설 때 타이완 무력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거란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 중재자로서 이미지 변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坚持一个中国原则，积极促进两岸关系和平发展。 관영 매체들도 앞서 중국이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고 강조하며 거들었습니다. 걸프 협력회의에 이란까지 동참하는 정상회의가 올 연말 베이징에서 개최될 거란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타이완 침공 때 예상되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망을 뚫어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무기 수출을 줄이고 비축해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속에 타이완 통일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언젠간 중국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 최대 1,700만 원을 받는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전임비 부당 수수는 567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협의와 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현장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될 돈을 유급 근로시간 면제 금액을 외부 노조 간부 또는 노조에서 직접 노조 전원비로 수령하였고, 이는 부당 노동 행위 및 갈취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이고 최대 월 1,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4년간 20개 현장에서 1억 6,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고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가짜 전임자는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없어진 제도의 노조 전입비는 노동조합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며 정부와 경찰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처벌을 위해서는 감히 말씀컨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노조 전임비 부당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업무를 받는 외사경찰에게 간첩 관련 첩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방첩 업무를 보는 안보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간첩을 잡으라고 할당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 외사계장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시된 안을 보면 앞으로 외사계장은 방첩, 대테러, 산업기술 유출 첩보를 한 달에 하나씩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같은 첩보 수집과 분석은 주로 안보계가 담당합니다. 외사계는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을 주로 담당하고 첩보 수집은 권고사항이었을 뿐이었는데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외사계장이 첩보 수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정량적으로 평가됩니다. 원래 외사계장 성과는 다문화 치안 활동 50%, 외사 첩보 활동 50%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 치안 활동 40%, 외사 첩보 활동 40%, 그리고 방첩, 대테러, 산업기밀 유출 정보 활동이 20%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안은 성과급은 물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사경찰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경찰이 당장 내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간첩을 잡으라는 거냐며 국정원도 하기 힘든 일을 의무로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첩보를 할당량으로 정해버리면 이른바 표적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뭐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 한 몇 건만 더 하면 된다. 이런다면 조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부풀리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경찰청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대공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업무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논란이지만 방식 자체가 할당량인 것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용인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규모는 710만 제곱미터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고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와 더불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용인 외 전국 14곳에도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대한 첨단 생태계를 만듭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천안 등,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등 4곳씩 후보지로 선정됐고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 경북은 대구, 안동 등 4곳, 강원에서는 강릉입니다. 지역마다 우주항공, 수소, 미래차, 식품 등 서로 다른 중점 산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합하면 4,076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역대 정부에서 지정했던 산단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국들의 수많은 견제와 변화무쌍한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첨단 산업에서도 퍼펙트 골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고요.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로 계획한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550조 민간 투자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윤 대통령이 원로들에게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원로들에게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원로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양국 협력 확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이용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 최상용, 라종일, 유흥수 전 주일대사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문에 맞춰 강제징용 해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블로그 글에서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담한 정치적인 수완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59%가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는 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날 때 일본이 화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발휘한 정치력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관측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전범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었던 인천 부평공원에 모여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평화 도시 만들기 인천 네트워크 등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제 부평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해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폭력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천공이 실제로 국방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건데요. 계속되는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천공이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국방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처럼
천공이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실제 드나든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국방부가 관련 자료 일부를 이미 제출했지만 해당 기간 출입 자료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종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이 관련 의혹을 들었다고 밝힌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도 조사했습니다. 또 육군참모총장 공간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천공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천공 측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연락이 원활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기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서 돈을 은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인데요. 해당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만배 씨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러 찾은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총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를 김 씨에게 변호인으로 추천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A 변호사를 측근들과의 연락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에게 범죄 수익 은닉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한 겁니다. A 변호사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가 예상되자 급히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은 김 씨는 세무조사를 우려해 A 변호사에게 국세청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만간 조사가 있을 거라는 보고를 받고는 사들이고 있던 농지를 신속히 추가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김 씨와 정치권의 소통 창구도 됐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 대해 김 씨와 정치권 인사 간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정영학 녹취록이 보도되자 김 씨는 A 변호사와 20대 대선 때까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엔 김 씨가 지난해 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에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도 기재됐습니다. A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인 접견 노트를 압수해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추측 기재했다며 자신은 사건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의견만 냈을 뿐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통령 퇴진운동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수시로 보고한 거로 드러났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한 달 만에 총책 황모 씨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뒤 보고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통일혁명당 사건, 왕재산 사건 등 대남 공작 활동을 주도한 북한 문화교류국이 이들에게 자금과 지령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보수 정권 집권을 우려한 북한은 이들에게 반보수 투쟁을 지시했습니다. 그 무렵 윤석열 대망론이 떠오르자 극우 보수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여당이 꾸며낸 술책이라는 괴담을 퍼뜨리라며 구체적인 문구까지 내려보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라고 지시했고 실제 황 씨 등은 2달 뒤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해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엔 지령에 따라 외교 참사라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등 반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쟁을 일으키라며 퇴진 요구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도 내려왔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댓글을 달거나 20, 30대 노조 조합원들을 포섭하라는 타겟형 지령도 내려오는 등 대남 공작 방식도 진화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선 사기업 이사회나 재단법인으로 위장하고 북한과 연락할 때는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 등이 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는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재판에 넘기기엔 충분할 정도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지령을 이행했는지와 함께 방첩당국에서 넘겨받은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창원과 제주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당 차원의 특위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어제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 인수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그동안의 과정과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방 의장은 카카오에 SM 경영권을 양보하는 대신 플랫폼 협력을 약속한 합의 결과에 대해 이른바 젖잘싸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SM 인수전과 관련해 직접 소회를 밝혔습니다. 관훈 토론회 연사로 초청된 방 의장은 SM 경영권을 카카오가 가져간 상황을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른바 젖잘싸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인수전을 승부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젖잘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수를 승패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방 의장은 2019년부터 SM 인수를 검토했다며 중단하기까지의 1년의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시장 과열로 SM 주가가 내부에서 평가한 가격을 뛰어넘었고 기업 통합 과정에서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는데 저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이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대신 카카오와 합의한 플랫폼 협력에 흡족함을 나타냈습니다. 방 의장은 자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잠재적 팬층을 넓히고 음악 산업을 바꿀 핵심 축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위버스는 일본,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의 입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더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와 합의 직후에 보인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직접 아쉬움을 표현하진 않았다면서도 하이브가 보유한 SM 지분 15.8%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하게 감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 뭐 이 정도 말씀만 하신 게 답니다, 사실은. 글로벌 음반과 음원 시장에서 K-팝 점유율은 2%. 방 의장은 그동안의 성취에 만족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글로벌 엔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외 유명 레이블 추가 인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합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오늘 의총에선 선거법 개정 논의 경과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챗 GPT 관련 네이버 하정우 이사의 특강도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강제징용 해법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큰 이변이 없다면 당장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되는데 5월 27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 주인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면서 연속 연휴가 가능해질 거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법과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법안 2건을 발표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을 현지 시간 16일 제안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수영의 간판 스타 황선우를 포함한 개영 대표팀이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체전 금메달을 향해 2초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호주 골드코스트의 야외 수영장에서 강훈련을 이겨낸 남자 개영 대표팀.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서 훈련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타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많이 탄 것 같다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간판 스타 황선우를 포함해 이호준과 김우민, 양재훈으로 이루어진 개영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 코치 출신 리처드 스칼스의 지도를 받으며 전지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을 목표로 대한수영연맹이 구성한 특별전략 육성 선수단입니다.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한 아시안게임에서는 제 개인 종목과 단체전 종목 모두 기록을 단축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고 싶어요. 현재 남자 개영 800m 한국 신기록은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세운 7분 6초 93입니다. 2초를 줄여 7분 4초대에 진입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7분 4초대의 기록은 끊어야지 금메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선수 한 명당 0.5초에서 한 0.8초씩은 더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을 목표로 다시 물살을 가를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봄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오늘은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0.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들쑥날쑥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북서쪽에 찬 공기가 먼저 유입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0.6도, 춘천은 영하 1.7도, 전주는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이어지겠고요. 서울 낮 기온은 10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